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인들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달 탐사선이 파괴된 후 푸틴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파격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가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들까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주 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 25를 실은 소유스 2.1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 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루나 2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으며 루나 25와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우주 강대국이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라 생각한다라며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루나 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 2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 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 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는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국가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1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 25에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 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우주 연구기구 ISRO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하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무인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합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까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우주강국 서열 2위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이릉 융 홍콩 이공대 석좌 교수는 한국 없이 달 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는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 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국가로 선정한 뒤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들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 달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버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버는 달 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 등 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휠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달 탐사 로버를 자신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는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 산업에 한 획을 그은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탄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3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 방에 뒤집어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그동안 올인했던 극비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자 미국과 유럽 어느 국가도 못한다. 오직 한국만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역사상 이번처럼 큰 대박을 한 번에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라며 부러워했는데요. 도대체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에 요청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지, 한국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영국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항공기에 실어 SPAC-1만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지구궤도 진입과 인공위성 발사에는 실패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이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인공위성 로켓을 지상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실어 하늘을 나는 도중 발사하는 첨단 기술로 국방력을 한 방에 대폭 상향시킬 영국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우주개발업체 버진그룹의 계열사인 버진 오빗은 이날 보잉 747기를 개조한 우주소녀 카스맥 747이 인공위성이 탑재된 론처원 런처원 로켓을 대서양 상공에서 발사했으나 로켓이 지구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진 오빗은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설립한 우주발사 업체로 이번 발사를 통해 9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 에리오에 진입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론처원 로켓을 실은 우주소녀 747은 이에 앞서 잉글랜드 코널주 뉴키의 코너루주 공항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소녀 747은 이어 대서양으로 비행해 35,000피트 약 1668m 상공에서 론처원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발사 후 비행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오빗은 트위터에서 론처원이 항공기에서 분리된 지 9분 만에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로켓 비행 중 이상 anomaly 감지돼 지구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영국 정부는 버진 오빗의 이번 발사에 대해 영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우주발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두끼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영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정부도 영국의 버진 오빗이 이번에 성공하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영국을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리려 계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이 실패한 것은 일본 때문이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영국의 자신들이 만든 우주산업 기술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영국이 사용한 로켓 및 인공위성 부품에 일본산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것은 물론 일본 엔지니어가 이번 영국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과 영국 언론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일본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매번 완벽한 성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우주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 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교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JAXA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12일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JAXA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가고시마현 기무스키 간포 소재 우치노우라네 이츠프 우주공간관 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AXA는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전 9시 57분께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JAXA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토가와 야스노리더 촨 타이슈엔 JAXA 명예교수는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라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자국의 기간 로켓 중 하나인 입실론 발사 실패로 상업위성 수주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아문이 드리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라며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실패를 지켜본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요국이 일본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린 뒤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실패한 입실론 6호기, 한국은 최근 한국판 입실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발사체 시험이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사체 궤적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해당 로켓 발사 장면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우주안보 경제 시대에 맞춰 독자적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비행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비행 시험은 지난 3월 30일 비행 시험의 후속 시험으로 향후 몇 년간 개발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사체는 목표로 했던 고도 450km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시험으로 목표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 정찰 강화와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과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입실론 6호보다 강력한데 대량산까지 가능하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이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이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우주발사체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시험 발사 성공을 밝히며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 우주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강력한 기술을 바로 한국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BTLV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의 경우 고체를, 산화제는 액체를 씁니다. 원래 일반적인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든 고체든 같은 성질로 통일돼 있습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로는 등유나 액체 수소,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많이 씁니다. 고체 엔진은 연료로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쓰고 산화제로는 질산암모늄 같은 물질을 주로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미국의 세턴 5호, 한국의 누리호 등 민간 로켓에 주로 들어갑니다. 고체 엔진은 미사일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액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점화 후 가스레인지처럼 추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과 제작비가 높습니다. 고체 엔진은 반대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지 않죠? 성냥불처럼 한번 켜면 추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구조가 간단해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연료로는 고체인 파라핀,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썼습니다. 파라핀은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 성분인데 연소 속도는 빠르고 폭발 위험성은 낮습니다. 이를 개발한 한국의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와 액체 엔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계적인 구조는 단순화하면서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가진 장점만 살려 만든 신개념 초강력 로켓이 탄생한 것입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발사 비용은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각기 탑재한 유럽의 발사체인 아리아노호와 베가는 한 번 발사에 각각 2천억 원과 400억 원이 듭니다. 액체 엔진이 5배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 엔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간단한 구조 때문에 고체 엔진에 가까운 개발 관리 비용만 쓰면 되는 획기적인 가성비를 구현한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우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12일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옥천농장에서 크레인에 줄을 단 로켓 블루웨일 로켓 0.3 버전이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더니 6m 높이를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론처럼 자세를 유지하던 로켓은 이내 제자리로 착륙했습니다. 발사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오차는 50cm보다 작아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그로부터 4개월 뒤 총 14회 34차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갔고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인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통해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로켓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써서 발사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을 뜻합니다.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를 우주로 보낸 대형 로켓인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의 경우 로켓 발사 이후 분리된 1단 로켓을 대기권 재진입, 엔진 재점화 과정을 거쳐 해상 바지선으로 회수해 100여 차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의 공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대되면서 로켓 발사체 발사 비용을 5분의 1로 줄여 더 많은 위성을 더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의 기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로켓 재사용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연료 로켓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며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었던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 기술을 한국이 손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 미국, 다른 유럽국들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죠.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ARM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ARM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울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밀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의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레서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mm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이 한 해에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터부터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년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ARM.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AR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ARM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ARM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ARM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ARM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ARM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ARM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RM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ARM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ARM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ARM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 손전희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7일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유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액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달러씩가 넘었던 위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120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달러 1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위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ARM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ARM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ARM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ARM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ARM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ARM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ARM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RM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ARM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ARM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ARM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에 기반해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ARM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ARM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ARM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ARM이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RM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ARM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ARM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ARM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ARM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